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그리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잦아들고 보통 한 번이라도 잘 산 나라들은 경제가 망했다까지는 선진국에서 중진국, 후진국까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전에 꼬꾸라지는 게 대부분이고, 잘 살다가 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원만 믿고 다른 산업을 개발 안 하다가 망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 경우 자원을 독차지하는 독재가 동반되는데, 독재가 아닌 나라들은 대부분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민들을 비롯해 고위급들도 해외에 대한 정보를 잘 얻을 수 없었고, 똑같이 해외에서도 그 국가에 대해 면밀히 알지 못했지만, 세계화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제기관에서 수많은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각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하루하루 올라오는 데다, 여기에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언론들이 자국 언어로 바꿔서 보도해주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가 성장하고 유지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건 그대로 투표에 반영되면서 다른 산업 육성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이죠. 이런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망한 국가의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그리스죠. 사실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포퓰리즘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패와 더불어 복지제도의 이상한 구조, 그리고 선진국이라고는 불렸지만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었던 산업구조까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포퓰리즘이 영향을 안 끼쳤다고도 볼 수 없고요. 포르투갈과 함께 선진국의 최소로 꼽히다 중위권 선진국까지 올라왔던 그리스는 유럽의 문제아로 불리기 시작하더니 재정 위기에다 디폴트 선언까지 하면서 사실상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선진국 중 첫 국가 부도라는 치욕스러운 꼬리표가 붙었고, 경제 위기 과정에서 그리스가 자꾸 뻘짓들을 남발했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리스가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 봤죠. 사실 아예 막장인 국가들과 달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괜찮고 사회 시스템도 조금 망가졌지만 핵심들은 돌아가고 있기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힘들 것이라고 본 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산업구조, 부패, 이상한 복지구조, 포퓰리즘까지 이걸 전부 바꾸려면 기존 주류 정치인들을 다 밀어내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가, 새롭게 뽑힌 정치인이 모든 문제들을 자각하고 그리스라는 국가를 마치 얼마 전에 다룬 사우디처럼 개혁해야 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개판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한번 빠졌던 국민들이 이 개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던 그리스가 놀랍게도 부활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2023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0년 전 국가부채로 조롱거리가 됐던 그리스가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통해 세계경제 성적 1위 국가로 올라섰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를 올해의 국가로 선정했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재 그리스 경제를 위기에서 스스로 불사조처럼 되살아난 사례로 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말했고요. 선진국에서 추락한 국가의 대명사였던 그리스는 어떻게 부활한 걸까요? 고대 그리스까지 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는 공산당과 왕당파 사이의 내전으로 인해 더 망가져 있었죠. 유럽의 경제는, 그리고 그리스의 경제도 1950년 미국이 서유럽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를 위해 실행한 마셜 플랜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공산진영의 확장을 막기 위한 게 컸지만 어쨌든 1950년부터 약 20년간 그리스는 연평균 7%의 성장을 이루어내며 고도 성장에 성공했죠.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고도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기를 그리스의 경제 기적이라고 부르죠. 내부에서는 쿠데타와 군사 독재 등 좀 혼란하긴 했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된 군사 독재는 1974년까지 이어졌지만, 오히려 미국이 반공 성향이 강한 군사 독재를 지원해주면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무역도 이루어지면서 경제면에서는 나쁠 게 없었죠. 산업 구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좋았죠. 일단 해운업은 지금도 강국이지만 당시에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수준이었고, 그리스 산업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브랜드 중 하나인 가전업체 생산기업 이졸라의 오븐 냉장고, 냉동고, 히터, TV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리비아라는 자동차 회사도 있었죠. 영국 회사들이 주로 여기에 생산을 맡기곤 했고요. 그리스는 70년대 중반 유럽 경제 후발 주자에서 선두권에 비견되는 중진국
후진국으로 도약했고 일부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종식된 74년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서며 근대화도 진행되었고요. 하지만 위기는 금방 찾아왔죠.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리스는 전후 최악의 인플레를 맞이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10% 이상의 만성적인 인플레가 지속되었을 정도였고 80년 무렵에는 높은 실업과 인플레가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죠. 이때까지는 카라만리스가 이끄는 신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신민주당은 중도 우파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제1야당은 요리오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끌었던 중도연합 출신 인사들이 만든 민주중도연합이었죠.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큰 변화는 경제가 안 좋을 때 찾아옵니다. 만성 인플레의 실업까지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새로운 인물과 정당에게 표를 주었고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끄는 벙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이 집권하게 되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요리오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라는 말과 함께 복지 확대와 공공지출 증가를 골자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수준과 무상의료, 연금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노조 활성화, 해고 금지가 대표적인데 사실 성장만을 보고 달려왔다면 복지 확대나 인프라, 사회 안전망 등 국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공무원 수, 의료, 연금, 복지수당, 노조 전부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진 나라는 성장한다 해도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니까요.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당히 빚을 지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면 괜찮죠. 그리고 과하지만 않게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근데 이게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 정도에서 89%로까지 상승했죠. 이것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것이죠. 뭐 열광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도를 넘어서 정치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선거는 누가 더 많이 주냐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좌우불문하고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기 시작했죠. 결국 1980년대는 포퓰리즘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재정 운용은 개판이었고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추려고 차입을 거듭했습니다. 공무원 확대도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80년대에만 50% 이상 증가했고 2000년대에는 노동인구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 되었죠. 공무원이 너무 증가하니 당연히 민간의 활력은 떨어졌습니다. 어느새 앞서 말한 기업들은 전부 사라지거나 힘을 잃었고 그리스의 산업은 농사와 관광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제 정책은 후퇴했고 이 사이 정치권의 부패도 심해졌죠. 파켈라키와 루스페티, 우리말로 촌지와 정치적 특혜는 그리스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은 노조와 지역 이권 집단들의 뒤를 봐주고 이들이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는 대신 표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죠. 특히 수감하는 공무원 집단의 힘이 강해지면서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 연금 보장이 확대되었고 이건 그대로 공무원의 인기 증가로 이어졌죠. 이 모든 게 8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최근까지 이어져 국제 투명성 기구는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이어 그리스를 유럽연합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고 칭했고 탈세액은 재정 적자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였고 지하경제는 GDP의 25%를 넘어갔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간 소비와 임금은 늘어났지만 반대로 저성장과 재정 위기가 닥쳐왔고 1980년대 중반이 되자 이자만 GDP의 5.4%가 되면서 국방비나 교육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에 쓰게 되었죠. 점차 국가 신용도도 낮아졌고요. 파판드레우 정부는 재집권 이후 뒤늦게 위기감을 갖고 일부 긴축과 드라크마 평가 절하 등의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으나 정작 반대쪽에서도 포퓰리즘을 외쳐버리면서 정치적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죠. 1989년 파판드레우가 부패 스캔들로 아웃되고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가 이끄는 신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양상은 조금 변화했습니다. 긴축과 구조조정을 실행했죠. 재정 지출도 줄이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예산을 늘린 데다 정부 수입이 적은 이유였던 탈세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뿌리 깊은 데다 결정적으로 전부 포퓰리즘 정책에 비해 인기가 없었죠. 이미 벌어진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로 인해 나타난 고부채 고물가 저성장 이걸 해결하려면 이미 기업들이 많이 죽은 상태라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쭉 가야지 가능한 건데 1993년 신민당은 다시 사회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달라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사회당도 이전에 깨달았듯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확대한 복지 정책을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신민당이 진행했던 경제 정책들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아테네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고 유로존 가입을 성공시켰죠. 유로존에 가입했으니 유로화도 도입했고요.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 경제에 대재앙을 몰고 일지 말이죠. 2001년 1월 1일 그리스가 유로존의 일원이 되면서 그리스의 경제는 날아올랐습니다. 이미 제조업 비중은 낮아졌고 올리브를 수출하는 국가인데 정작 가공된 올리브는 수입해서 쓰는 수준으로 전락했지만 통화가 유로화로 바뀐 덕에 경제력과는 별개로 조달금리가 확 낮아졌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 정부와 기업이 과거와 달리 저렴하게 대규모 차입, 즉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환율 리스크와 무역 비용도 감소하면서 원래 강했던 관광도 더 활성화되고 무역도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스의 성장률도 6% 정도로 마치 개발도상국처럼 성장세를 달렸고 2007년경 실업률은 8%대까지 내려갔죠. 조로의 기회였습니다. 성장률이 높고 경제가 호황일 때, 외부에서 투자도 들어올 때 앞으로 후일을 도모하며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아니면 고부가 가치 산업 중 하나라도 기틀을 닦아 놓던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시도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리스는 딱히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게 뻔히 보였음에도 말이죠. 이 높은 성장률이 견인한 건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와 신용 팽창이고 이로 인해 생겨난 자산시장 호황과 소비 붐이죠. 즉 부동산이 폭등하고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그리스는 거품 성장, 버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세 개혁이나 연금, 노동시장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빚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당연하지만 버블은 얼마 안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큰 적자를 기록했고 2007년 그리스 전역에서 3,000건의 산불이, 2009년에도 대규모의 산불이 터지면서 그리스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힘들었지만 애초에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그리스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죠. 경제는 침체되었고 정부 채무는 급증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다 힘든 시기이니 우리도 힘든 거고 이겨낼 거라 생각했죠. 이건 그리스 국민들이 멍청하거나 아나무인이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정부가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쳐왔거든요. 국민들은 이 통계를 믿었기에 이겨낼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2004년 초부터 신민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했듯 좌든우든 이미 포퓰리즘, 미래와 국가, 공동체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인기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통계 조작이 있긴 했지만 신민당이 좀 심하게 하긴 했죠.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2009년 사회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앞서 나온 파판드레우 2명의 아들이자 손자인 요리오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전 정권이 이런 잘못을 했다와 더불어 이제 말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재정적자는 원래 발표 수치에 비해 2배 이상이었고 모든 재무 상태가 엉망임이 공개되었습니다. 국채금리는 폭등했고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 힘든 사실상의 신용 경색에 빠졌고 결국 2010년 그리스는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죠. 이후로는 쭉 하락세를 탔습니다.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재정 긴축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즉 돈을 풀다가 갑자기 안 풀기 시작하니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60%에 육박하는 등 제3세계 국가 같은 통계가 발표되었죠. 2012년 한 해에만 2만 명이 노숙자가 되었고 아테네 도심의 20%가 폐업했습니다. 신민당과 사회당이 돌아가며 긴축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인기는 추락했고 극자 성향의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까지 부상했죠. 국민들은 긴축 때문에 못 살겠으니 그만하자고 시위하기 시작했고 시리자는 구제금융을 폐기하고 긴축을 멈추고 유로화 폐기와 디폴트 선언을 내세우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2015년 시리자가 정권을 잡으며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총리 자리에 올라섰죠.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치프라스는 굴욕적인 긴축 조건의 구제금융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게 아예 근거 없는 짓은 아니었던 게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고 긴축을 하는 게 너무 길어지고 또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망가지자 그리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리스의 경우는 긴축이 해결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긴축을 두고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식물인간 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붙여놓은 것일 뿐이라는 말도 나왔죠. 치프라스는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구제금융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국민투표까지 하면서 기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이 그리스를 공격하면 우리는 국경을 열어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에게 여행 허가증을 줄 거고 그 중에 IS가 있어도 우린 모르겠다라고까지 해버렸죠. 즉 사실상 반협박으로 배짱을 부린 건데 결론만 말하면 욕먹고 끝났습니다. 국민투표는 반대가, 즉 구제금융 조건을 받아들이지 말자가 더 많았지만 정작 치프라스는 국민의 의사는 존중하지만 유로존 잔류를 위해 새 협상을 시작한다라며
긴축과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죠. 채권단에게 결국 굴복한 건데 문제는 기싸움까지 한 결과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혹한 긴축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전부 채권단에게 좌지우지되는 수준의 조건이었죠. 다른 국가의 반응은 그리스 불쌍하다가 아니라 자업자득이다, 그러길래 왜 그랬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게 이 긴축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진 건 맞지만 이 과정은 이때까지 그리스가 저질렀던 방만한 운영 때문에 걸린 병을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때 가장 우려되었던 게 치프라스가 긴축을 안 하고 개혁안을 이행하지 않고, 즉 국가의 병을 치료하는 쓴 약을 먹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할까봐 또 인기를 얻으려 포퓰리즘을 다시 펼칠까였죠. 그런데 급진 좌파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치프라스 정부는 갑자기 현실에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중도의 포지션으로 봐도 될 만큼 온건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착실하게 개혁안을 수행했죠. 채권단에게 많은 선택권이 넘어간 상황이라 어쩔 수 없긴 하기도 했지만 불평불만 안 하고 착실하게 이행하는 그리스 정부의 행보는 신뢰를 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그리스로 일부 돌아왔고 정부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채권 발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2016년 이후 성장률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그리스는 경제 구조도 많이 바꾸고 상당수 부채도 탕감하면서 2018년 구제금융 프로그램, 즉 EU와 IMF의 경제 대리 운영도 종료되면서 마침내 위기에서 벗어나 자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가 부활한 걸까요? 구제금융이 끝났다지 부활은 아닙니다. 이제 병을 치료한 수준이죠. 사실상 이때 그리스는 치료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여전히 GDP의 180%로 유럽 내에서 최대였고 실업률도 20%, 국가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등급이었죠. 재정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도 달성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는 어떻게 부활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2018년 구제금융에서 벗어난 직후 치프라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한번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하면서 동시에 세금 인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온 그리스의 탈세 문제는 여전했기에 세금 인하는 인기도 없었고 효과도 없었죠. 시민들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났음에도 경제가 나아졌다는 체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치프라스 정부의 인기가 끝났다는 말이죠. 이제 새로운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또다시 포퓰리즘에 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힘든 삶을 좀 더 이어가더라도 미래의 동전을 한번 던져볼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죠. 당시 신민당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자 금융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맥켄지 출신의 정치인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급진 좌파연합은 그대로 치프라스가 이끌고 있었고요. 2019년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한 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이끄는 신민당이었죠. 그리스 시민들은 더 이상 포퓰리즘에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그리스의 경제가 망한 이유에 대한 수많은 분석들이 쏟아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했냐에 대해서 그리스 내부 언론들도 많이 보도해서 다 아는 상태였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봐서는 미초타키스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 아니었나 싶지만 또 그것만은 아니었던 게 미초타키스는 공약부터 아예 대놓고 친기업 친성장에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노동개혁, 공공부문 민영화까지 결정적으로 이전 정치인들의 표결의 상대였던 모든 노조를 등졌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미초타키스의 방향은 미초타키스가 당선 직후 한 말로 정리할 수 있죠. 오늘부터 나라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미초타키스는 친기업 친성장 이걸 넘어서 현상 유지도 아니고 나라를 바꾸겠다. 즉 당시 세계가 향하고 있던 방향인 복지 확대와 반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지키려는 듯 집권한 미초타키스는 진짜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리스의 투자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투자에 걸림돌이 될 만한 환경 규제, 토지 규제 등 규제를 싹 없애고 기업들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 노동자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욕을 들으면서 심지어 지지자들까지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노동개혁을 감행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규정도 바꿔버리고 해고도 이전보다 쉽게 만들었죠. 개정안을 보면 관련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도 나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특히 노조의 경우는 아예 쟁의권 제한에다가 이슈가 터졌을 때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기업 성향의 정부니 개입했을 때 결과는 아무래도 기업 쪽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노조에서 손 떼라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수도 아테네에서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언론, 금융 등 모든 노조가 모여 총파업과 시위를
시위를 벌였죠. 오히려 미초타키스 정부는 기업들을 구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중이라는 태도를 취했고요. 복지와 관련된 것들도 대대적으로 칼질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병원 방문 수수료와 입원료도 인상시킨 거죠. 세금 관련된 것들은 지극히 친기업적으로 꾸렸습니다. 동시에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했죠.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배당 소득세를 비롯해 긴축 당시에 재정 흑자를 위해 인상됐던 50가지 세금을 없애거나 내렸고 법률은 기업이 편리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동시에 가장 문제였던 탈세와도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인 상태이기에 행정력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비판이 일었지만 오히려 공무원은 필요 없다며 디지털화를 선언했죠. 과거 한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으로 지하경제를 줄였던 것과 비슷한 발상입니다. 당장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에 오히려 해외 투자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행정이든 법이든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투자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 이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정도 변화를 만들어 놓고 만약 경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내 길 가다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미초타키스는 다음 총선 전까지, 그러니까 2022년까지 결과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결과는 그리스의 경제는 부활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개선되었죠. 실업률은 2022년 12% 이하로 떨어지면서 EU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하락했고 일자리는 약 50만 개가 창출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부채는 여전히 많지만 부채 비율 감소폭이 유럽 최대를 기록했죠. 2022년에는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 대출금 전액을 조기 상환했고 EU로부터 받은 대출도 모두 갚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22년 5.6%를 찍으며 유럽의 평균 성장률을 압도했고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오히려 올랐죠. 긴축으로 감소했던 임금 수준을 회복했고 2019년 이후 최저임금도 4차례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이 높으니 자연스럽게 민간 소비가 늘어났고 실제 가계 소비 증가율은 23%에 육박했죠. 해외 투자에 집중하기로 한 전략도 먹혀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리스는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달리 적어도 국민의 교육 수준은 높았죠. 유럽 내에서 비교적 낮은 임금, 정부에서 보여준 시장 친화적 행보, 그런데 교육 수준도 높다니 투자하기 적격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 79억 2,800만 유로, 약 11조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와 화이자의 R&D 센터 건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죠. 주식시장은 급성장했으며 이런 뉴스들이 터지자 관광업도 호조로 바뀌었습니다. 한 해 3,600만 명이 방문하며 GDP의 20% 가까이를 관광이 차지했을 정도로 말이죠. 비바월렛은 2022년 그리스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모든 수치가 활력을 보이니 건설도 다시 호황을 맞았죠. 그리스 민간 투자 사상 최대 규모로 관광지 겸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주거도 가능한 스마트시티 엘리니콘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결과로 S&P와 피치는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올렸죠. 한때 40%대였던 청년 실업률은 20%대까지, 18%였던 실업률도 9%까지 내려왔고요. 사실상 이 시기 부활은 이미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냐가 남았죠. 2023년 선거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미초타키스와 관련된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언론의 자유가 유럽연합 꼴찌로 내려갔을 정도로 좀 강하게 탄압했죠. 친기업 정부이기에 기업도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봤는데 좀 비판적인 언론사다 싶으면 광고를 끊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 함부로 기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눈폭탄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불신이 많이 발휘되었고 여기다 그리스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는 도청 스캔들도 터졌습니다. 그리스 정보기관이 주요 인물들의 휴대폰에 불법 감시 프로그램을 깔아서 도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건으로 국가정보국 국장과 총리실 비서실장은 옷을 벗었습니다. 미초타키스는 나는 몰랐다라고 말했죠. 근데 뭐 사실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한 번 내각 불신이 많이 발휘되었지만 어찌저찌 미초타키스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기다 라리사 열차 충돌 사고까지 터졌죠. 최소 57명이 사망했고 이게 인지인이 밝혀지면서 반정부 시위까지 번졌습니다. 미초타키스는 직접 나서서 총리로서 특히 희생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죠. 용서는 구했지만 사고의 원인을 역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그리스의 철도 시스템부터 시작해 노후화된 인프라까지 사실상 알면서도 보수나 변경 없이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나오면서 미초타키스와 신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급진 좌파연합 치프라스의 인기는 반등했죠. 치프라스도 집요하게 이 약점들을 물어뜯었죠. 동시에 최저임금 즉각 인상, 주 35시간 근로제, 연금 인상과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도덕성도 사고 대응 능력도 없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격했죠. 반정부 시위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치 미초타키스가 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를 까보니 신민당은 4년 전 총선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는 오히려 세력이 쪼그라들었죠. 미초타키스는 연임에 성공했고 정부의 친기업 친시장 정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장에 올인한 듯 더 과감한,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은 정책들도 내고 있죠. 2024년에는 주 6일제를 시행하고 근로 시간도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미초타키스는 재집권에 성공한 중도 우파 지도자로서 포퓰리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왜 또 이겼을까요? 쉬운 해결책이라며 제시하는 방안은 대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공약입니다. 우리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이기 때문이죠라고 답했죠. 사실 이겼다는 것이지 미초타키스는 현재도 혐오와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도덕성 문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한다는 비판, 운영의 투명성 문제와 빈곤과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도 해결책도 내지 않는다고 말이죠. 성장 뒤에는 분배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에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면 그리스도 분배를 내세우는 정치인이 등장하고 집권하게 될 겁니다. 부활한 그리스가 잠시 성장에 대한 올인을 멈추고 분배를 해도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즉 부활을 넘어 비상할 수 있을지, 집권 기간 동안 지금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빚쟁이에서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된 그리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